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5회 문화융합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인사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식 부총리 이사장님이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앉은 순서대로 하시죠. 우리 그래도 우리 최석씨 과거의 회장님 우리 김학수 인수강대 교수님 오래간만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암 과거의 선배님 있습니다. 이명옥 사비나 관장님, 그다음에 김창겸 미디어 협회 이사장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4월달에 온라인으로 회의할 때 그때 NSF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NFT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최윤 원장님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목 차관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근 원장님, 임교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한미경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민영찬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사로 마지막에 오신 그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효준 올림픽 저는 사회를 맡은 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호씨 과청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과학문화융합 포럼은 과학과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취지로 포럼이 결성돼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는 NFT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그때 코로나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포럼을 하고 있고요. 저기 이명호 관장님하고 김창경 이사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에는 메타버스 과학문화융합 시대의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포럼을 한번 했고요. 오늘 이제 메타버스 기술의 현 주소에 대해서 오늘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포럼 하기 앞서서 우리 이 포럼의 이사장님이신 김우식 부총리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55번째 우리 이제 이 포럼을 하게 된 것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가 발족을 해서 이렇게 지금 55번째 포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하고 발송했던 다 발송 받으셨죠? 네. 이걸 쳐다보고서 감격하고 우려하고 그래도 우리가 시작할 때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어떤 창조적 가치를 배반을 창출해내자
그런 뜻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과연 55회까지 이르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을까?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아직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 어떤 소원에 도달할 게 아니라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우리 사그러지지 않는 정열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특히 이런 연말을 이제 지금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갖게 된다 때 저 나름대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이는 어려운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촐하게라도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그 뜻이 우리 스스로 만족하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연사로서 오신 두 분이 한 분은 지금 다 소개받았습니다만 최윤 원장님은 뭐 아시다시피 전 키스티 원장으로서 현재는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 또 특히 지난 얼마 전에 한국 디지털 웰니스 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지금 큰 뜻을 품고 웰니스 협회 운영에 대해서 내년서부터 활동이 크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연사님 오늘 특히 이분이 아시다시피 제목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주요 이슈와 전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적 바탕이 매우 크신 분입니다. 데이터 융합 및 서비스라든가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오늘 발표가 되고 이력중에 하나 빼앗은 게 있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관 석사 교수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참석해 주신 안호준 올림플랜닛 부사장 부사장이 맞죠? 네. 부사장으로 계신 안호준 선생님. 이분은 한쪽에서 실무적 바탕이 탄탄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라이트 시큐어 글로벌 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 바탕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특히 제가 이력을 보니까 많은 강연을 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모임에서 좋은 강연을 또 해주실 걸로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풀리면은 새싹이 또 나오고 그 새싹이 또 자라서 꽃도 피고 나고 또 열매도 맺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게 우주의 천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우주의 천리 아니에요? 우주의 천리 속에서 우리 과문 포럼도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서로 다짐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그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그 강연을 들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부조님께서 사회자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그 연사들을 소개해 주셔서 그 제가 연사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먼저 우리 최윤 그 교수님 회장님의 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향이 커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융합 포럼이 사실 저도 이제 몇 번 대전에서 하실 때도 참석한 적이 있고 했는데 55주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5주년을 이제 뜻깊은 55회, 15주년이고 55회인데 이 55회 포럼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김우식 총장님이 우리는 항상 이제 걷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항상 저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메타버스 전문가가 아닌데 항상 지식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생태계의 변화를 항상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핵심 키워드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난 그 세미나에서 이제 메타버스 연구소 관련 대저 생태계 길라잡이를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이 안호준 올림 플래닛 부사장님이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그 사이트를 구축을 하시고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우리 사비나 그 미술관도 그 메타 미술관도 구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는 강의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직 슬라이드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가장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 출연전에 있다가 기업에 갔다가 다시 출연전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변함없이 쓰고 있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변화의 물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는 생태계의 변화를 이제 물결로 표현하면서 transform or to be transformed라는 말을 변화를 할 것인가, 변화를 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아마 이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변화는 끊임없이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 변화의 물결은 어김없이 계속 더 거칠어지고 있고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거는 저희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도도한 물결을 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어떤 주인공이 되라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직 안 되나요? 고갱이 그림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는 그 아르트 뮤지엄에서 찍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제 이 포럼이 과학문화융합 포럼이고 사실 이 그림이 고갱이 말기에 이제 그린 거거든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의 그림 그리고 굉장히 음울해 보이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저기 누구한테나 절대적인 시간 속에 어떤 삶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갈망,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한테 주어진 다음 길은 무엇인가 그런 갈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절실하게 어떤 희망을 그 어둠 속에서 품고 있는 그림 같아서 저는 그냥 제 해석이 저희가 항상 갈망하는,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그림이 저는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누구나 궁금해했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뭐 작가건 뭐 화가건 만화가들이 했는데 이 그림은 프랑스의 만국 박람회 때 프랑스의 만화가들이 이제 그린 2000년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뭐 여기 보면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스마트팜도 있고 뭐 스마트 교육도 있고 뭐 다양한 2000년의 모습인데 이런 거를 이제 1800년도 말에 이 만화가들이 상상했다는 게 참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기억에 관단 말은 뭐냐?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기억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지만 상상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상상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상상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 닿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상상. 이거는 심술동 화백인 이정문 화백님이 응답하라 2000년을 65년도에 상상하신 거거든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마 이용동 원장님 계시지만 달에는 제가 수학여행을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화백님인데 이렇게 이제 60년 전에 2000년을 상상한 내용이고요. 우리 이용복 교수님은 2066년을 이렇게 이제 그리셨어요. 뭐 우리의 기억을 없애주는 인공지능 비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전자 다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다양한 미래를 그려보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만화를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가 이제 이 만화와 현실을 비교할 때가 올 텐데 하여튼 이런 날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이제 아까 우리 만화가 화가들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속에 다양한 미래가 있죠. 뭐 매트릭스의 가상현실, 그러니까 스타트rek에 있는 그 통신기기는 핸폰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뭐 이 허란 영화를 인공지능 그 운영체제 나하고 소통하는 인공지능 비서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나를 아는 맞춤형 인공지능 비서 이런 날도 멀지 않았나요? 하여튼 다양한 미래를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나 디지털 트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영화가 이 아이언맨이거든요. 아이언맨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자기가 똑같은 그 수트를 입으면 증강이 돼서 홀로그램으로 띄워진 그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수트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이제 하여튼 뭐 증강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영화인데요.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윈이 이런 증강이 더욱 발전한 부분이 사실 이 메타버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처음 만들어진 게 지금 20년이 흘렀거든요. 2, 3 뭐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어느 세계 곳곳에서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죠. 이 레디 플레이 원이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메타버스 세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은 굉장히 좁은 한 평밖에 안 되는 방에 살 거예요 아마. 이 주인공의 탈출구는 오아시스라는 가상의 세계예요. 오아시스. 거기서 내가 될 수 있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지만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아바타로 활동하는 세계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사실은 페이크의 세계죠. 그 가상의 세계라는 게 상상의 세계라고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짜의 세계인데 정말 진짜 같은 가짜의 세계죠. 근데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자들은 아날로그 세계에 살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현실에서 정말 빈곤한 이 충족이 안 되는 삶을 사는 분들은 가상의 세계로 뭐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뭐 하여튼 우리 PC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메타버스방을 가거나 이 아날로그와 이 가상의 세계의 균형과 조화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 두 부분을 같이
다시 연결하는 게, 고립되지 않게 가상의 세계로 고립되게 하지 않는 게 앞으로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이 환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어줘야 된다. 경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레디 플레이어 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가 진짜 도래하느냐, 이 어떻게 이 기술이 발전할 것인가,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제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세계 200여 기관에서 8천여 개의 미래 기술을 발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꿀 기술들을 나오고 그걸 적용할 때는 적용하는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항상 이런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결정이 수천만 달러, 뭐 수억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결정이었는데도 이 의사결정에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전화기 관련해서 이 특허를 아주 값싼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영국 앙리밖에 해온 이 누구죠? 이 오토가 이 특허를 안 샀는데 불과 2년 만에 몇천 배가 뛰었다라는 뭐 그런 아주 그 의사결정 실패 사례도 있고, 뭐 비행기 관련된, 뭐 이런 그 PC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의사결정 실패가 있어요. 이 변화에 대한 어떤 애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저희가 원하던 원하지 않건 변화는 결국 오고야 말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1904년도의 뉴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그냥 보면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특정 시간대에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변화가 오나?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1904년도에 그냥 마차가 하나 가득한 뉴욕의 풍경인데 8년 후 자동차가 가득한 이 교통수단이 우리의 공간의 개념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1904년에 뉴욕이었고 1912년에 뉴욕 거리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또 메타버스가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나중에 비교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2005년에 어느 곳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티칸 광장이거든요. 이게 2005년의 바티칸 광장. 이게 2013년의 바티칸 광장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2013년에는 핸드폰이 가득하죠.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황이 종신제인데 2005년에 베네딕토 교황이 즉위를 했고, 그러니까 바티칸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모였죠. 가득 모였고 이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년이 흘러서 2014년에 모인 관중들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아련하게 본인들은 이 핸드폰으로 다 지금 우리가 익숙한 풍경인데 저는 이게 이제 엊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엊그제 이랬는데 우리 이거 당연하게 지금 우리 뭐 콘서트를 가건 어디 운동장을 가건 이러고 있는데 그 전의 풍경은 바로 저 풍경이었거든요. 이런 엄청난 변화, 모바일 혁명, 이거 그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메타버스? 아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메타버스도 혁명일까? 모르겠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아직까지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죠. 혁명 정도도 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이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대, 생명 시대가 열릴 텐데 150세 아마 이제 여기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주로 계시지만 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은 150세까지 아마 살 텐데 150세 인간이 자율처럼 가는 세상은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 아까 8년 동안 보여준 변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변화의 가속도 때문에 얼마나 다를까? 이 사실은 제가 이걸 없었어야 돼요. 운전대를. 운전을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이때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율주행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굉장히 이제 지능화, 자동화, 효율화, 최적화. 그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일 것 같지만 그러나 양극화가 뭐 빈부격차, 데이터 격차, 디지털 격차
여러 격차가 이제 더 심화되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의 물결, 이제 우리 데이터 시대예요. 데이터 시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콘드라이프가 이렇게 물결로 우리가 엘빈 토플러만 물결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콘드라이프도 물결로 이제 50년 간격으로 세상의 변화를 예측했는데 지금은 데이터 사회다. 2050년까지. 앞으로 50년 후는 2050년 이후는 바이오 시대, 생명 시대다. 보건 시대, 생명 시대, 바이오 시대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아마 조금 더 당겨질 것 같아요. 바이오 분야에도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가속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변화를 이렇게 물결로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계속 이제 제가 이 키워드만 업데이팅하면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팬데믹, 뭐 메타버스 이런 걸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업데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20년 전, 30년 전 변함없이 우리의 키워드는 transform or to be transformed. 변화를 할 것인가? 변화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할 것인가?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 위기도 그 위기 속에 이제 기회가 숨어 있는 거고요. 이 기회를 이제 잘 활용하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가 된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 팬데믹 시대 생태계, 하여튼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생태계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여기서 역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요. 하여튼 데이터 기반 사회, 뭐 디지털 기반 사회, 메타버스 더욱더 이제 더 이 환경에서 이제 더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 연구 현장에서는 R&D 패러다임의 변화, 이론과학에서 이제 우리 윤 교수님도 계시지만 데이터 중심 과학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가 온유처럼 핵심 자산이 되는 이제 이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생태계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서 오래전에 이제 이 그림을 본 것처럼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남아있는데 불과 5년 전에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미래의 온유다. 현재 온유죠. 현재 온유. 미래의 온유가 아니라 핵심적인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가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AI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이 생태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손정희 회장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태계, 데이터 생태계 얘기를 초연결, 초신감, 초지능, 뭐 대가속의 시대, 대융합의 시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경제, 데이터 기반 사회 핵심 기술, 다양한 핵심 기술이 있는데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한 게 바로 메타버스를 기술 측면에서 보면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만 바로 메타버스더라고요. 메타버스인데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도 뭐 맥킨지나 다양한 가트너나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국가에게나 대단한 임팩트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CES에서 만난 젠슨 황 메타버스 is coming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한 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차세대 인터넷이다. 유니티가 이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휴먼 만드는 기업의 그 CEO 유니티가 올해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미래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우리 그 포트나이트 만든 팀 스위는 인터넷 다음 버전 같은 얘기예요. 메타버스가 인터넷 미래다. BBC. 근데 저는 이제 이어령 페이스북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 근데 지금 저는 저커버그가 조금 좀 슬퍼 보이잖아요.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오큘러스도 인수하고 뭐 야심차게
몇만 명도 고용하고 했는데 한 10,000명 가까이 지금 레이업한다고 나왔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메타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많이 자르네. 근데 불과 작년까지 몇만 명을 뽑았어요. 더 많은 사람을 뽑았어요. 지금 10,000명을 줄여도 벌써 1년 전에 몇만 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자, 사람을 줄이는 것 같지만 그 내에서 경쟁시켜 솎아내고 또 많이 뽑을 거예요. 말로는 작은 조직을 만든다고 하지만 아무튼 메타에 있다고 벌써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여기다 업데이팅을 했는데 지금 이현웅 교수님이 마지막 그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이현 교수님이 메타버스에 탑승하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메타버스 탑승하라. 인류의 역사는 타다의 역사다. 말에 타서 공간을 확장하는 역사잖아요. 말에 타서 우리가 정말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로켓, 우주선까지 이제는 메타버스에 탑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현우 교수님도 이제 하셨어요. 하여튼 이 변화에 하여튼 큰 물결 속에 메타버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하던 데이터 생태계 그림에다가 제가 그냥 오늘 발표를 해야 돼서 그냥 키워드만 좀 바꿔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얘기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생태계라면 메타버스는 가상융합 경제, 블록체인, NFT까지 같이 해서 이제 뭔가 이 새로운 융합 경제를 만들어낸다면 진짜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과 실제가 AI와 융합에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그 다음에 VR, AR, OG,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 가상화폐,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체가 바로 기술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메타버스를 과학문화 포럼이잖아요. 제가 좀 생각하는 걸 좀 적어봤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인류 문명사는 제가 이제 사학자는 아니지만 공간 확장의 역사, 또 시간도 좀 해볼까요? 시공간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텐버그 인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과거를 손쉽게 책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서 과거를 마음껏 저희가 항해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시공간 확장의 역사하고 기술은 그게 인쇄술이건 메타버스 기술이건 공간과 현실사의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로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통수단의 이동을 통해서 이 공간 전체가 지구 전체가 이제 인류의 공간이 됐고 인쇄혁명은 지식 빅뱅이죠. 구텐버그의 인쇄혁명은 지식 빅뱅을 지축적과 범위를 확장했고 접근을 확장했고 20세기에 인쇄혁명은 웹이죠.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앱이 이 구텐버그의 인쇄혁명만큼의 파급 효과를 인터넷 혁명, 웹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는 징기스칸이 말을 달려서 영토를 확장해 왔다면 지금은 가상 공간, 디지털 영토, 또 다른 신대륙, 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메타버스로 신영토를 개척할 수도 있고. 하여튼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생태계, 가상 경제를 창출을 해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런데 새로운 디지털 신영토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99%가 우리 컨텐츠가 우리 한국에 이 종속된 99%가 이제 종속돼 있어요.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영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활용하는 유튜브, 구글, 지금 우리의 플랫폼이랑 남아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 그것도 독점이지만 어떤 이슈, 이 글로벌 경계가 없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터 주권 문제. 이런 이슈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혁명을 이루었던 팀 버너스리는 사실 제가 이제 방문했던 선의 물리학자였어요. 물리학자면서 그 시스템을 담당했던 연구원이었는데 이 선의 이제 그 프로젝트는 다양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잖아요. 굉장히 빅 프로젝트고 거기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 데이터 자원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월드와이드 웹 같은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팀 버너스리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에 가면 제가 이제 선에 가서 찍었는데 팀 버너스가 그렸던 ERD, PC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 그대로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 인포메이션 매니저 프로젝트로 이제 이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이 시스템을 완전히 공개했죠.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이 팀 버너스가 나왔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멘틱 웹이죠. 시멘틱 웹이었는데 지금 그런 사상이 초창기에 이제 웹 2.0에서 메타버스 기반의 웹 3.0으로 진화해가고 있고 웹 3.0이 2020년대 이내로는 웹 3.0 시대가 올 것이다. 웹 3.0은 메타버스 기반의 이용자가 인터넷에 존재 자기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웹 3.0이다. 메타버스 기반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란 이렇게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메타버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활동 통용되는 가상 공간이다. 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메타버스는? 네. 저는 메타버스에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터인 것 같아요. 컨텐츠를 창작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아날로그적인 상상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몰입형 경험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기술이 상상을 만나야, 상상과 현실이 만나야 진정한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현실과 상상의 크로스오버다,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공연, 전시, 교육, 의료, 국방,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메타버스가 활용이 되고 있고 필요한 기술은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상상과 현실이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니까 사실은 저는 기술을 말씀하시겠지만 기술의 엑설런스보다 상상이 더 중요하다.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는. 엑설런스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하고 각 컨텐츠가 창의적 기호, 계획, 스토리텔링, 지속적인 창조성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TV에서 이제 홀로그램 회의 많이 보셨잖아요. 이건 이제 쉽게 메타버스를 홀로그램 회의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소리가 잘 안 나오나요? 뭐 홀로그램 회의보다 최근에 그런 거 보셨죠? TV에서 김현식이 나타나서 콘서트도 하고 김광석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콘서트를 하는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홀로그램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보셨던 영화 킹스맨에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을 막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VR, AR, MR 뭐가 다르지? 뭐 사실은 그냥 XR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기술이지만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XR 기술이 메타버스로 확장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MR, XR 기술이 메타버스로 확장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면서 독일의 지멘스 공장이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디지털 트윈 이 공장이 사실 이제 메타버스 공장으로 이 마디다스도 이제 스피드 팩토리를 만들었고요. 디지털 트윈 공장이 이제 메타 팩토리, 공장은 메타 팩토리, 연구실은 메타 연구실, 메타 랩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메타팩토리라고 하면서 아주 메타버스를 아주 유기적으로 활용을 이제 하고 있죠.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대두가 된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고 성장을 해왔더라고요. 본격적인 성장은 2020년부터 이제 성장하고 확산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아마 가서 이제 아바타도 만들어 보시긴 하겠지만 지금 뭐 러블록스나 뭐 제페토나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휴먼. 이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무서워요. 페이크가 페이크 같아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 들으면 페이크가 페이크 같아야 되는데 페이크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좀 가짜가 가짜 같아야 되는데 진짜 같으면 어떡하지? 그게 철없는 생각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이거 이제 유니티라는 그 디지털 휴먼 만드는 기업에서 지금 디지털 휴먼 만든 거거든요. 이 그림이 정말 사람 같잖아요. 이건 오로지는 보통 이제 아예 젊고 매끈한 주름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는데, 그죠? 유니티에서는 40대 여성이에요. 이 주름살까지, 피부의 톤까지 움직이면 주름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겠지만, 이거 페이크의 세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정말 발전을 할 것이냐. 정말 근데 사실은 이런 게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기술적으로. 아주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에다가 이제 CG를 있는 사람을 밑으로 조금씩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 오로지도 여러 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 명을 결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걸그룹이거든요. 아이돌 그룹인데 저도 이제 사실 잘 몰랐어요.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들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선배님들은 잘 모르시는 걸그룹일 텐데 저는 에스파를 알았거든요. 우리 부사장님 아시죠? 에스파가 저 나머지는 아바타예요. 4명 걸그룹인데 4명은 아바타예요. 근데 아바타하고 사람이 구별이 되세요? 저 구별 못하겠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외모예요. 얼마나 예쁘고 느씬한지 진짜 사람인가? 가끔은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아바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저는 못 찾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찾을지 모르겠는데 아바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그룹을 SM이 창조해냈더라고요. 오로지도 이 신한 그 라이프의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활약을 했지만, 메타버스 생태계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문화 쪽이나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가장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는 제조 분야더라고요. 제조 분야, 제조 건설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시대하고 메타버스 시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 누구나 이용 가능한 따로 무거운 구글 글래스를 안 해도 그런 거를 안 해도 이제 이 스마트 글래스가 지금 이 안경이 스마트 글래스가 된다면 정말 이렇게 그냥 내가 일상으로
지금 걸치고 있는 내 안경, 내 귀걸이, 내 팔찌, 내 반지. 그렇게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요. 재미를, 게임이 이제 디지털 라이프가 되는 그런 이제 환경, 그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결합해서 연구개발 인프라가 이제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법적, 윤리적,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이제 새로운 경제가 이제 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과제,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의 과제를 한번 적어봤어요. 탈중앙화를 통한 완전한 자율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라는 이슈가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지만 부의 분배를 통한 모든 사용자한테 이 경제가 되는 보편적인 소득을 이제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을 사용자의 공론의 장에서 이제 통제하는 민주적인 어떤 절차, 제도가 필요하고요. 특정 서비스에 종속이 되지 않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플랫폼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사이버 보안 체계,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역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체계, 그다음에 여전히 게임만큼이나 강력한 중독, 건강 문제 이 부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 유출, 정보 보호 문제, IP 침해 권리, NFT 이제 그 법적 지위 문제, 상호 운영성 플랫폼과 상호 유기성 구현하는 거, 안전한 디지털 화폐 거래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이런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과 현실 결국은 이게 제로투원이라는 책에서 0에서 1을 창조, 상상에서 이 새로운 가치를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혁신을 추진해라.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이고 메타버스 기업이 될 것 같고 또 문화 기업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플랫폼과 생태계의 진화가 0에서 1을 만드는 그 이노베이터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 화면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코로나가 한참일 때 기관장을 하고 있을 때 코엑스에서 SM타운에 이제 이 웨이브를 보고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이 코로나가 답답한 현실에 도심 한복판에 삼성동에 이 파도가 미디어 아트거든요. 금방이라도 이 유리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파도를 보고 이 기업이 뭐지? 어디서 만들었지? 이게 공공 아트더라고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여기다가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이 얼마나 탁월한 결정이었냐면 이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저 기업을 찾아보고 대단하다. 저한테 신선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가변할 때마다 이 그림을 사용을 했어요. 이 변화의 물결을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네, 이렇게 물결을 치고 있죠. 이게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찍어온 거예요. 제주도의 아르트 뮤지엄. 이 뮤지엄이 사실 그 기업인지 모르고 저는 갔어요. 또 웨이브 같은 그 웨이브를 만든, 아까 그 파도를 만든 기업이 제주도에 이 아르트 뮤지엄에 이런 공간을, 이런 몰입형 아트를 구현하는 공간을 그 스피커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실험형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상상이, 이 기업의 상상이, 어떤 이 기업을 만든 개인의 상상이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비슷한 물결이 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찾아봤어요. 똑같은 기업이 이혜영 교수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디질로그 사물놀이를 했더라고요. 아까 그 기업이 10년 전에 디질로그 죽은 나무 꽃 피우기,
김독수 사물놀이표가 공연을 하면 뭐 거기 센서를 달아서 뭐 이제 북소리가 세지면 막 이 꽃가루가 날리면서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봄날로 인도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일종의 디지로그도 메타버스거든요. 가상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는. 그래서 이해랑 선생님이 디지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적 컨텐츠와 만날 때 깊은 감동을 이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파도도 그 원작자의 스토리텔링 그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통받은 그런 시간과 스토리가 만나서 저희가 굉장히 몰입하고 힐링을 느끼고 그냥 물멍이라고 하나요? 물을 보면서 멍하니 있게 되는 꽃을 보면서 멍하니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아르테 뮤지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이제 뮤지엄이 그 아르테 뮤지엄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그 웨이브에서 시작된 아르테 뮤지엄을 제가 이제 아르테 뮤지엄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제가 우연히 SM 타운을 지나다가 발견했던 웨이브가 한 그 크리에이터의 상상이 제주도에 구현이 되고 이 컨텐츠를 잘 만들면 어느 공간에 정복되지 않잖아요. 제주도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또 세계 각국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창작자는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사실 을이었잖아요. 굉장히 그냥 일회성 컨텐츠에 만드는 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미국에서 먼저 세상을 본인이 먼저 떠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이 회사를 지켜온 이제 컨텐츠 진흥원의 그 펀드도 받았지만 그 사람의 꿈이 10년이 흘러서 방향 맞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 방향을 명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돈도 없어서 컨텐츠 진흥원에 9억 펀드 받고 제주도에 오픈도 못하고 지금 가시면요 사람이 밥을 몇백억의 흑자를 매출액을 올렸더라고요. 상상이 현실로. 이거는 제페토의 힐링 동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방가살상에 그냥 내가 아바타 만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가부작을 해보고 이런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다양한 문화와 결합된 그런 이제 컨텐츠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의 세상이 가상의 세상, 상상의 세상이 메타버스로 현실화되고 그래서 결국 미래를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미래도 어차피 미래는 오고야 말지만 또 변화는 결국 되고야 말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상상하고 선택하며 지속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포럼이 과학문화 융합 포럼이니만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라. 새로운 다름을 창조하라. 결국 과학과 문화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다름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포럼이 지금 55회지만 100회, 200회 더욱더 새로운 다름을 창조하는 포럼으로 발전하게 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지금 뭐 질의응답 하는 것보다 다 듣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호준 올림플래닛 부사장님,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플래닛의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안호준 부사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융합 포럼에 좀 소개를 해주신 이명호 강사님 관행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되게 좀 중요하신 분들 모시고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짜 어떻게 우리 세상이 바뀔지,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그 캐나다 욕 유니버시티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처럼 뭐 저도 이제 카이스트 뭐 최고위 과정이나 뭐 연세대학교 뭐 최고위 과정 그리고 세리 CEO, 뭐 CEO, 뭐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곳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리는 그런 좀 강의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는 이런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교수님도 뭐 설명을 뭐 해드렸지만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가상과 그런 뭐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소통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어떤 새로운 경험의 차원으로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증강현실, 그리고 뭐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증강현실은 뭐 포켓몬고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같이 이런 가상을 투영을 해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라이프 로깅은 SNS 같은 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 거울 세계는 디지털 트윈, 뭐 아까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뭐 이런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 와서 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상 세계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발전되는 것들이 최근에는 어떤 영역 간의 이런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파트에서 서비스들이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미디어의 진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텍스트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하다가 이미지를 기반으로 뭐 싸이월드나 이런 좀 다양한 소통 채널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던 것들이 보이스나 비디오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보면 젊은 사람들, MZ세대를 보면은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저만 해도 저는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것들로 검색을 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을 하고 이용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그거를 메타버스라고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텔레콤 같은 다양한 형태로 출발했던 하드웨어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이러던 것들이 하드웨어가 안경의 형태로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경험의 영역은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으로 2D 기반으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탐험해 가면서 정보를 보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활성화가 된 이유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네트워킹, 컴퓨터 성능,
가상 플랫폼, 개발 툴, 디지털 결제 수단, 컨텐츠, 사용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상태의 경험을 하는 새로운 경험의 니즈가 시장에서 많이 증가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메타버스는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90년대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우리는 정보의 하이웨이에서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대로 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D나 컨텐츠로 정보를 받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험에 가까운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지금 고도화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도 보여주셨지만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조금씩 고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교수님 자료에도 있었지만 나이파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는 대면 중심의 오프라인 시대에서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냐? 얼굴을 마주보고 비즈니스를 하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혁명을 겪으면서 한 단계 더 진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오프라인 대학교에서 사이버 대학교라는 게 시장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코비드 19 이후에 줌이나 이런 온라인 채팅 같은 것들이 이런 메타버스 교육이라고 많이 좀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메타버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유명하신 강사분들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섬마을에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하는 형태의 교육이 될 거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강의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차원의 교육. 예를 들면은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물리적인 제약을 없애서 이런 높은 수준의 교육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을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형태로 교육도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서 있던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우리는 이제 버추얼 스토어에서 쇼핑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버추얼 스토어에 가서 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AI 휴먼이나 이런 버추얼 휴먼들의 상담을 하면서 물건을 사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해외 시설관이나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우디 원전 발전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그대로 만들어놔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품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서도 가상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컨펌을 하고 색깔도 바로 바꿔보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현기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물리적으로는 한 15%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고요. 비용적으로는 한 20% 정도 절약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런 RPG 게임이라든지 혹은 싸이월드 같은 형태로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왔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아바타라고 하는 형태의 제페토나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면서 공간 중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진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흥미 위주의 마케팅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붙는 시장으로 옮겨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물 세계와 연계된 이커머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문화 융합 포럼에서도 다양한 이런 좀 미술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융합된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사비나 미술관의 가상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가 이제 화두가 돼서 이런 전시회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뭐 360 형태로 작가분들의 작품을 보는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는 점차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사비나 미술관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 진보적으로 좀 적용을 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좀 앞장선 그런 미술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QR 코드를 통한 모바일 도슨트라든지 혹은 VR 버추얼 미술관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 사비나 미술 아트 플랫폼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홈페이지를 좀 한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사비나 미술관인데요. 이제 실제로 있는 공간을 이렇게 입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 공간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라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시장을 지금 보면은 지금 뭐 고사구 작가님하고 메타버스 사비나 뭐 개관전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사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 올해 신년사 할 때 호랑이 그림이 이렇게 좀 형광색으로 있던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는 실제로 작품이 컨셉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공간을 기획하고 실제로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가님이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좀 야생동물,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보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요거를 VR 헤드셋을 끼고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는 뭐 직업 탐색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퍼런스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앞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 한 몇 년 동안 기업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기술로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장시켜서 그 기업을 더 나은 기업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좀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로 줄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보시면은 이제 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처음 시도를 했었죠. 사이렌 오더라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합니다. 사이렌 오더로 소비자는 줄을 안 서고 커피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구나, 좋은 앱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건데 스타벅스는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 소비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아까 되게 강조하셨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걸 가지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배치나 어디다가 많이 배치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뭘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타벅스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 추가가 되면서 스타벅스는 리워드나 페이먼트, 오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F&B 회사가 아니라 핀테크 회사라고 좀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현금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은행보다도 이 선불 카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현금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변화되고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기반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게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경험이 개선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뭘 보고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벨롭이 되고 있겠지만 사미나 미술관의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고사고 작가님의 어떤 작품을 많이 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뭐 그런 뭐 페이버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저 제임스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는 현재의 2D 인터넷 기반보다 3D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런 경우 공간을 통해서 컨텐츠를 더 효율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통계 데이터도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구글 아나리틱스로 우리가 통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고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고 뭐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왔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째깍째깍 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체크합니다. 가전제품을 냉장고를 사람이 몇 명이 보는지, TV를 몇 명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한 번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들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기업들의 서비스를 개선을 시키는데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 코끼리의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특정 서비스를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판단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 간에 이런 미팅을 하다 보면은 메타버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는 아바타 아닌가요? 메타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보면은 홈페이지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같은 하이퍼 사이클 개념들을 보면은 메타버스는 지금 태동기를 지나서 거품기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요즘에 뭐 뉴스 기사도 뭐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또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메타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부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인터넷과 메타버스가 이런 속성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거에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때 닷컴 버블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 회사들은 다 망하고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는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없어지고 거품이 제거가 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트렌드가 돼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 이런 거품기를 통해서 진짜 메타버스 서비스, 경험 중심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성을 하는 필수 요소는 두 가지를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실과 연계되는 서비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술 융합을 위한 오픈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과 연결되는 서비스는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현실하고 연계돼서 뭐 수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과제물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뭐 갤러리가 하나 생성이 돼서 뭐 소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아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술의 총합이에요.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공간을 이것을 포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범용 기술은 국가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아까 뭐 인쇄술,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이 이런 거에 속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범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가 돼서 이미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버추얼 휴먼, 클라우드 컴퓨터, 화상 세팅,
뭐 가상화, 블록체인, 빅데이터, 1인 미디어, 뇌과학, AI, NFT, VR, 실감형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서비스의 총합이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밑으로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밑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바타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아바타가 제페토의 이런 그 캐릭터 기반의 아바타가 아바타라고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아바타는 굉장히 다양히 세분화될 겁니다. 있는 사람의 폰트를 그대로 딴 AI 휴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예 없는 걸 만드는 버추얼 휴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AI 뭐 아나운서나 뭐 이런 형태로 실제로 김조아 아나운서의 AI 방송을 MBN에서는 매일 12시마다 이런 AI 아나운서를 통한 뉴스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보시는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김미경 강사나 이런 분들이 자기 AI 휴먼 폰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 컨텐츠가 더 쉽게, 더 빨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컨텐츠는 예전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어떤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영상이었는데 우린 지금 개인이 영상을 만드는 시대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AI 휴먼을 통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쏟아져 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좀 다양한 것들이 시장에서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컨퍼런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컨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온라인에서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거는 AI 아나운서를 통해서 큐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AI 아나운서가 이런 큐레이션을 하는 것들도 충분히 뭐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킹스맨 이런 것들을 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뭐 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가 될 거예요. 사실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편리성이거든요. 편리성. 예를 들면은 화상이나 이런 것들도 줌 링크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보면은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로그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 보듯이 화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편리함이 생긴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토론이나 하는 공간 서비스들도 뭐 시장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의 향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초기 메타버스는 흥미 위주의 공간으로 많이 시장에 런칭이 됐었습니다. 제페토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페토의 편의점을 런칭을 했고 제페토의 상품을 소개하는 것들을 런칭을 했고 하는데 해보니까 기업들이 불평 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편의점 만들었는데 물건도 못 팔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물건 뭘 어떤 걸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의 서비스로 지금은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소통이나 공연, 교육, 쇼핑, 관광, 게임, 스포츠, 오피스, 협업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생태계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장되고 지속 가능하게 쓰이려면은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플랫폼이든 협업 플랫폼이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든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충족을 시키면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게 우리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변화하는 경험을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 채널을 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TV를 보고 하는 건 상상을 못했었어요. 처음 등장을 했었을 때도 누가 이 작은 화면으로 물건을 사고 TV를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바꿔놨죠. 이제 소비자들의 이런 고객도 디바이스가 새로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전환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MS나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다양한 애플 같은 기업에서도 하드웨어를 앞다투어 지금 개발하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경량화가 되면은 이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안경처럼 써서 모든 정보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꺼내고 네이버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큐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체험하는 형태가 되겠죠. 뭐 손흥민의 경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볼까요? 하면은 그냥 안경을 쓰고 이제 그 경기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로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형태의 서비스가 시장에 더 많이 확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인한 분야별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크리에이터가 이 시장의 굉장히 핵심 이런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유튜버가 꾸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진 것처럼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나올 거고요. 새로운 직업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메타버스 기획자, 공간 기획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올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새로운 경험의 확산을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공공 인프라나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을 메타버스로 확장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 것들도 이제 확산시킬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정부 서비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주민등록 등본을 뭐 발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로 이제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발표를 마치면은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장자의 꿈, 우정몽을 얘기를 합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이렇게 뭐 모를 정도의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진학점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꾼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에 있는 오프라인의 경험을 체험을 하고 한다는 것들이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가 될 거고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사회 전반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좀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눠준 부사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최희윤 원장님과 나눠준 부사장님 강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분이나 이렇게 멘트하실 분 좀 해주시죠. 네. 그 메타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많은데 이 메타버스 실제로 비즈니스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뭐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안 하는 모르겠고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려면 이게 그 회사에서 그걸 디자인을 해서 작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됐건 뭐 학교가 됐건 학교가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이라는 게 이런 것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B2B항으로 기업이 공간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 뭐 한 1억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준비하는 거는 인터넷을 만들 때 요즘엔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된다면은 개인이 공간을 선택하고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배포를 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경험의 전환이지 공간의 화려함은 중요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내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거지 이 공간이 화려한 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공간을 원하는 기업들은 비싼 돈을 내고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개인이 내 컨텐츠를 어떤 이 방에다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도 시장에서는 이제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의 측면에서 이제 확산을 하고 고도화를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들이 계속 고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저기 예를 들어서 AI 같은 예를 들어 기가 나서 나왔다는 거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이상한 의견을 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지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일종의 사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막 평행될 우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아바타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막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공의를 얻으면 괜찮은데 안 얻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답변을 한번 드리면은 일단 김주아 아나운서의 AI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MBN에서 그런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없고요. 근데 AI 휴먼이 대답을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루다라고 하는 AI 휴먼이 내뱉는 답변이 이제 윤리적이지 못하고 되게 퇴폐적인 얘기도 많이 있고 해갖고 서비스를 한번 중단을 하고 요즘에 또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순화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AI를 학습시키는 쪽으로 디벨롭이 돼서 출시가 됐는데 이 관점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좀 법리적인 부분도 좀 같이 좀 뒷받침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정부에서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제가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요. 내용은 잘 들었고 두 분. 우리 안호준 부사장님 그 컨트 중에 김주아 아나운서 AI 그 화면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시킬 수 있다. 뭐냐면은 미군 철수 오른 결정이라는 그 화면을 왜 띄웠느냐. 아니 이건 저희 본인한테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전한다면은 더더욱 문제가 있고,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는. 그래서 혹시 실수였다면 다른 강의에서는 바꾸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화면은 제가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MBN에서 나왔겠지만은 이것만 딱 넣은 미군 철수를 옹호하는 전도사가 된다. 그렇죠?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재석이 회장이 정말 좋은 멘트 해주셔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멘트를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저쪽에 좀 말씀하십시오.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여기 예측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적극적인 경제 활동은 없지만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NFT도 그쪽 이제 전신으로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상화폐가 거래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상화폐가 막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망하는 기업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가치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하고 그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NFT를 가지고 사람들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시대가 개화됐다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뭐 이제 현금 자산이나 카드 결제하는 쪽만 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고 하는 피지도 같이 이제 공용을 해서 할 정도로 좀 하고 있고요. 뭐 NFT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금 뭐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지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디지털 자산을 자산화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물 자산하고 좀 묶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투명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무거워요.
그래서 뭐 이거를 쓰고 뭐 이렇게 보는 데는 아직까지는 뭐 모든 사람들이 널리 쓰기에는 아직은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내년도 정도에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좀 출시된다고 계속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눈물처럼 이런 디바이스가 더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맞추는 콘텐츠나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디바이스에서도 볼 수 있고 새로운 디바이스에서도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뭐 개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것 같긴 하지만 스마트폰도 보면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쪽도 그런가요? 지금은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자체 서비스로 제공이 되냐 혹은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톡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페토나 이프렌드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 근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제페토 안에 들어가는 거 말고 내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기업을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페토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생각대로 그게 잘 안 움직여요.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고 굉장히 조잡하다고 할까? 그런데 그게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나 가상 그 세계가 이렇게 그 일반화되려고 할 때 어떤 그런 컴퓨팅 파워나 이런 걸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슈퍼컴이나 뭐 사실은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컴퓨팅 파워나 아까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 핵심 요소가 이제 컨텐츠하고 디바이스하고 네트워크하고 이제 이 관련된 인프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나 컴퓨팅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스포콘 같은 자원이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사실은 스포콘 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 썬이나 이제 하여튼 그 대용량 데이터 과학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디펜던트한 실패를 빠르게 하는 이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해야 되지만 이런 이 메타버스 수면 서비스에서는 컴퓨팅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5G도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5G가 초저지연 환경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아까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하려면 이 스포컴은 우리 R&D 환경이건 기업 환경이건 필수적인 인프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슈퍼컴보다는 좀 그런 개인 디바이스에 대한 게 훨씬 더 디펜던시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PC의 그래픽 카드가 더 좋아져야지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슈퍼컴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가상 뭐 증강 뭐 어지러워요. 하여튼 뭐 디바이스만 이렇게 하면 어지럽고 멀미가 나서 전혀 불편하잖아요. 그게 힐링을 안 주고 편안함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디바이스의 종속적인 거지만 지금 계속 구글도 실패를 거듭하고 메타도 오큘러스 인수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실패를 딛고 이렇게 안경처럼 다초점 렌즈 처음 불편했지만 지금 잘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한 10년 내, 5년 내에 나오겠죠. 그것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네, 시간이 지금 네네. 이경찬 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면 속에 있는 얘기죠.
그죠. 어떤 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어떻게 말하면 속임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VR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3D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우측과 좌측의 좌뇌와 우뇌를 속여가지고 실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처럼 VR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의 것들을 가지고 실제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현 원장님 아까 그 바다의 물결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영화에서 캐리비안 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도 이런 것들은 다 수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메타버스의 범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 실제 메타버스는 아닌데 그게 실감 콘텐츠잖아요.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게 XR, VR, 뭐 MR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그런 몰입형 아트,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결국 메타버스로 가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근데 저는 이제 몰입형 아트는 어지럽지도 않고요. 그냥 정말 힐링이 되고 편안해지고, 실제로 그런 가상 미술관, 그다음에 아까 우리 몰입형 콘텐츠를 볼 때 뇌 구조를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분이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셨어요. 실제로 명상을 하는 것만큼 그런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기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바로 상상과 현실이 만나서 저희한테 조금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면 더 저희가 편안하게 메타버스 세계를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가보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진짜 메타버스는 그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큰 범주에서는 이것도 메타버스라고 얘기해서 근본적인 거 여쭤봅시다. VR, AR은 알겠는데 믹스트, MR, 또 익스텐디드, XR 어떻게 달라요? 그게 여기는 표현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그멘티드로 뭐 안경을 쓰면은 통계가 이제 같이 적용되고 그런 중첩돼서 나오는 것으로 금방 인지가 되는데, 믹스트는 뭐가 더 추가되는 건지.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익스텐디드는 뭐가 더 되는 건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경. 그죠? 이거 맞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안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캄캄해지면서 VR 세계가 하고, 또 AR로 하면 여기에 이제 증강현실로, 그죠? 그냥 이렇게 비추는 거를 보면서 가는 이 하나가 혼합이 돼서 XR도 되고, AR도 되고, VR도 되고, 그게 혼합 현실인 거잖아요. 그죠? 혼합 현실이 저기 XR 확장 현실이죠.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 복잡하게 써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뭐가 더 믹스되고, 그러니까 VR에다가 AR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더 믹스된 거고, 믹스됐다가 그런데 뭐가 더 잘 보이고, 어떤 세상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AR은 실제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가상의 오브젝트가 투영이 돼서 나오는 걸 AR이라고 거기까지 하고요. 알겠어요. VR은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보는 걸 VR이라고 합니다. 근데 XR이라든지 이런 좀뭐 혼합 경험이 MR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촉각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경을, 그러니까 그 MBC에서 너를 만났다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었었는데, VR의 영역은 안경을 쓰고선 아이를 보는 영역을 VR로 보는 거고요. 이 아이를 촉각으로 만지는 것까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X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MR도 뭐 마찬가지로 이게 좀 믹스드라고 하는 게 XR을 하고 MR은 비슷한 형태의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 과학자들이 뭐 과학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혼란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감을 얼마나 많이 충족하냐에 따라서 이게 점차적으로 XR이나 MR로 좀 확장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감각이 추가된다. 이렇게. 감각이 포함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후각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청각이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로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을 지금 XR이나 MR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보다 저기 어머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오바됐는데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네.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저널리즘의 이제 특징은 기본적으로 팩추얼한 게 핵심인데 이 저널리즘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더 밀착되게 갈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널리즘의 스킬도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한 이런 메타버스의 기술들이 소위 말해서 가상의 세계까지 추가하면서 독자에게 혹은 시청자에게 더 밀착되게 사건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뭐 이제 게이트키핑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체킹이 되겠지. 근데 개인의 미디어, 블로그를 사용한다든지 뭐 흔히 말하는 요즘 그 혐오 산업이라는 하는 사람들 유튜브를 이용해서 그것도 어떤 극단적으로 자기의 주장이나 뭐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팩추얼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돈벌이하는 지금 여야의 그 장성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번대요. 예, 문재인 대통령 앞에 혹은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 딱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한 사람이 욕지거리 하고 이제 하면서 그리고 잘 버는 날은 1,200만 원 버는데 1,200만 원이 부자에 들어온대. 이걸 이제 우리 쪽에서 저널리즘 쪽에서 완전 혐오 산업, 정오 산업,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널리즘 영역에 이런 기술이 들어왔을 적에 생기는 그 기본 가치, 즉 팩트 중심의 그런 것들이 대단히 흔들릴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냥 저 코멘트. 그리고 아까 미국 철수 이야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바이든 아바타를 딱 만들어가지고 바이든이 미국 철수 결정했다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 아마 큰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토론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다음 56회 문화융합 포럼은 아마 내년 봄에 있을 텐데 조금 더 성숙된 포럼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지금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